음악에 몸을 맡긴 채 몇 번 스텝을 밟다가 저는 문득 그녀를 더욱 끌어안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그녀의 허리를 세차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제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에 용기가 솟았고 저는 그녀에게 살며시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제 마음을 느낀 듯 그녀는 눈을 감고 받아주었습니다. 노래방 특유의 형광 조명이 어지럽게 돌고 있었지만 그 순간 우리는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했습니다. 키스는 점점 깊어졌고 한편으로는 여기가 노래방이잖아라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쉽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십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25살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 대학도 변변하게 나오지 못한 터라 특별한 배경 없이 취직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운이 좋다고 해야 할지 경기도 어느 자동차 부품 회사에 원서를 넣었더니 뜻밖에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숙소로 원룸까지 제공해준다는 말에 망설이지 않고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룸은 회사에서 걸어서 3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가까운 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너무 먼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일상에서 30분씩 걸어 다니기는 벅찼고 결국 작은 자전거 한 대를 마련했습니다. 구직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로 모아둔 돈으로 겨우 구입한 것이었기에 제게는 꽤 큰 자산이었습니다. 원룸 주변은 바닷가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해산물이 유명하여 주말이면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선한 해산물을 먹으러 찾아오곤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해안도로를 조금만 달리면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유롭게 놀러 온 사람들을 보며 저도 이제 사회인이 되었으니 언젠가는 저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 치여 바쁘게 지내는 막내였습니다. 자동차 부품회사라고 해도 직원이 2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규모였습니다. 대부분이 40, 50대의 선배 직원들이었고 현장 작업자로 30대 후반 정도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중 비교적 젊은 편에 속하는 사람은 저와 저보다 5살 정도 많은 2명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1년 먼저 입사했기에 회사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저의 직속 선배처럼 두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두 선배에게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도 신입사원이니 어느 정도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선배들은 악의적으로 저를 굴렸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 라인에서 시간당 50개를 만들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데도 일부러 저에게 야, 기본이 70개 이상이야. 모르겠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목표를 맞추려고 허둥지둥 서두르다가 불량품을 쏟아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리자가 내려와서 왜 이렇게 분량이 많아? 라며 호통을 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여야 했습니다. 출근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규정상 8시까지 출근하면 되는데 이 선배들은 우리가 신입 때는 7시 전에 나와서 청소까지 끝내고 작업 준비를 마쳤어. 너도 그렇게 해야지 라며 압박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남들보다 훨씬 일찍 출근해 화장실 청소부터 사무실 바닥 정리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두 선배는 신입 때 7시 전에 출근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후에 다른 직원들이 우연히 잡담하는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괜히 순진하게 믿고 당했구나 하며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과장된 짓이 무시, 필요 이상의 심부름이 이어지니 일이 힘든 것보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어린 막내였기에 뭐 하나 제대로 반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흔히 바로 위 선배가 가장 까다롭다는 말이 있듯이 괜히 잘못 걸려 찍히면 일주일 넘게 일하기가 더 괴로워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여기서 내공을 쌓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지라는 다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우울하게 지내던 어느 날 아침 회사에 낯선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관심 없이 누군가 새로 들어왔나 보다 하고 지나쳤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나 말투를 들어보니
왠지 제가 살던 고향의 사투리와 비슷한 느낌이 있어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는 회사에서 바쁠 때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이었고 이번에는 약 한 달 정도 일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원체 직원 수가 적은 직장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다들 인사를 나누며 이것저것 알려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저 역시 새로 오신 분께 간단히 회사 구조나 생산 라인 매뉴얼 등을 설명해드리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며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말 제 고향 방언이 섞인 말투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았더니 아주머니께서 바로 제가 자란 도시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반가운 마음에 저도 그쪽 출신인데요. 하고 소리를 높였고 아주머니도 어머나 정말요? 아이고 반갑네요. 하시며 쾌활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향 이야기, 그 동네 시장 풍경, 어릴 적 자주 먹던 음식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서로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졌습니다. 고향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늘 위축되었던 제게 같은 고향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 아주머니께서 출근하시자마자 뭔가 떠오르셨다는 표정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기 혹시 정우라는 친구 알아요? 어릴 적에 그런 애가 있었는데요. 순간 기억을 더듬어 보다가 중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정우라는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정우라면 초등학교 때 꽤 친했던 친구인데요. 하고 대답했더니 아주머니께서 기다렸다는 듯 깔깔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너구나. 너 옛날에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었지. 나 정우 엄마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뜻밖이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저는 정우네 집에 자주 놀러 가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었는데 중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정우가 갑자기 이사를 갔고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친구 엄마는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어릴 땐 아이들끼리 성은 잘 안 부르고 이름만 부르니까 내가 누구인지 확신이 안 섰어.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해서 이름을 물어보고서야 알았지.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왜 친구 엄마께서 나치게 느껴졌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 정은의 집에 가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며 간식까지 챙겨주시던 다정한 친구 엄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정우 엄마는 동네에서도 예쁘기로 소문이 나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늘 화사한 미소를 짓고 다니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세월과 생활의 고단함 때문인지 주름이 늘고 피부도 조금 거칠어 보였으며 머리는 짧게 파마하신 데다 검붉게 염색까지 하신 상태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그때의 단아하고 멋스러운 인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오시게 되었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친구 엄마께서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이혼을 하셨고 그 이후 아이들을 위해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찾아 여기저기 전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바닷가 도시에서 7, 8년째 살고 계셨고 정우는 이제 대학에 다니고 있으며 그의 동생도 아직 학생이라 뒷바라지를 위해 계속해서 일을 찾아다니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회사는 금형, 용접, 가공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했으며 저는 주로 기계 가공을 맡아 조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잡다한 일들이 끼어들기 마련이었고 인원이 부족할 때면 저에게 심부름이나 자잘한 업무가 집중되곤 했습니다. 게다가 새로 오신 친구 엄마를 가르치는 일도 일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 엄마와 함께 일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점심시간에도 둘만의 고향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회사에서 선배들에게 시달리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니 친구 엄마가 내가 그 선배들에게 한마디 해야겠네 하며 나설 듯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실제로도 저를 괴롭히던 두 선배가 시비를 걸려고 하면 친구 엄마가 냉큼 다가와 우리 애 괴롭히지 마요. 그렇게 뻥튀기 하면서 부려먹으면 안 되지. 라는 식으로 타박을 놓아주곤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아들이라고 장난삼아 부르곤 했습니다. 선배들은 처음에는 이 아줌마가 왜 끼어들지 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당당한 기세 앞에서 은근히 길을 못 펴고 한 발 물러나곤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와, 정말 속 시원하다 하고 쾌감을 느꼈습니다. 친구 엄마가 오시기 전까지 저는 회사에서 아무런 방패막이 없이 두 선배에게 내내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 엄마가 가끔씩 해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타지 생활에 적응하느라 고생하는 막내였던 제게 같은 고향 출신의 따뜻한 응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친구 엄마가 퇴근 후 잠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와 맛있는 고향 음식을 해줄 테니 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먼 친척도 아닌 고향 친구 어머니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과 함께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 엄마가 사는 곳은 제 원룸에서 자전거로 5분 거리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30년 넘은 주공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외벽은 군데군데 칠이 벗겨져 있었고 복도나 계단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질 정도로 낡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름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무질서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저는 배가 고프다는 핑계를 대며 또 마냥 궁금한 마음으로 친구 엄마 댁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고 친구 엄마가 앞치마를 두른 채 어서와 하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한쪽 벽에 딱 붙어있는 TV와 작은 소파, 그리고 작은 식탁 대신 접이식 탁자를 거실 겸 큰 방 한가운데에 펴놓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와 부엌 살림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질 만큼 빛이 바랬지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오히려 아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 엄마는 이미 요리를 거의 다 해놓은 상태였고 탁자 위에는 김치찌개, 나물무침, 생선구이 같은 음식들이 먹음직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서둘러 손을 씻고 나와 상 앞에 앉으니 고향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저는 정말 고향 생각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친구 엄마는 내 아들 같은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마음껏 먹어.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밥을 한 숟갈 뜰 때마다 고향집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에는 이런 반찬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타지에 나와 보니 이런 집밥을 먹는 일이 흔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사는 원룸 근처의 식당들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곳이 많아 가격도 비쌌고 혼자 밥을 먹으러 들어가기엔 어쩐지 어색한 느낌이 들어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컵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에 의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제게 따뜻한 국물과 정성스레 무친 나물 반찬은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문득문득 제 시선이 자꾸 그녀에게 머무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앞치마 위에 몸에 딱 달라붙는 반팔 티를 입고 있었는데 약간 숙일 때마다 파마머리 뒤로 목덜미가 살짝 드러나고 걸을 때마다 티셔츠가 몸에 붙어 가슴 언저리가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하의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무릎을 굽히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허벅지나 속옷의 가장자리가 아슬아슬하게 보일 듯 말 듯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게 말이 돼? 저분은 제 친구 어머니잖아 라는 생각으로 애써 고개를 돌리고 밥에만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마신 막걸리 때문인지 제 머릿속은 점점 더 이상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 회사에서 작업복 차림으로만 보던 그녀가 집에서는 이렇게 조금 편하게 그리고 여성스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딘가 낯선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른이니까 어른과 어른 사이에 뭔가 감정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혼잣말이 떠오르자 스스로도 미쳤나봐. 제정신 차려 친구 어머니야 하고 마음을 다컸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술 기운이 오른 그녀의 말투나 눈빛에는 희미하게나마 어딘가 따뜻하면서도 묘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녀는 저를 아들처럼 대하고 있겠지만 제 쪽에서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죄책감 비슷한 감정마저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가 복잡해지자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정리까지 도우려다가 괜히 더 오래 머무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급히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하자 그녀는 그래 조심히 가라 하고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내 집인데 언제든 편하게 와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는 자전거 핸들을 잡은 채로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그녀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을 일부러 돌아서 가면 회사까지 자전거로 같이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먼 길을 돌아가야 해서 시간이나 체력 면에서 손해가 좀 컸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는 것보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출근길을 달리는 시간이 훨씬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함께 출근을 하다 보니 퇴근 후 식사를 함께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잦아졌습니다. 때로는 근처 분식집이나 작은 식당에서 국밥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그녀의 집에서 간단히 반찬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야 너무 고마웠습니다. 관광지다 보니 외식비가 워낙 비쌌고 혼자 살면 음식 재료를 사두어도 잘해 먹지 못해 쉽게 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와 함께하면 부담 없이 집밥 같은 식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미안해서 장을 볼 때 조금이라도 비용을 보태거나 그녀가 반찬을 만들 땐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어머, 집에서 해봤나봐. 손놀림이 제법인데 라며 웃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아져서 더 적극적으로 야채를 씻고 고기를 손질했습니다. 마치 제 집인 양 편안해진 분위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자연스레 회사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밥을 먹거나 출퇴근하는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배들이 은근히 너 거기 아주머니랑 뭐 있냐? 하하하 하면서 놀리기도 했지만 아예 대놓고 저를 부려먹던 이전의 태도는 어느 정도 누그러졌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친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아들처럼 보살피고 챙기는지 알게 되었고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그 친구 엄마에게 혼날까봐 어느 정도 조심하는 듯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한창 바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납품 기한이 임박해서 매일 야근하고 주말 근무까지 서슴지 않을 만큼 공정이 빡빡해졌습니다. 공장 한 구석에 늘 쌓여있던 부품들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었다가 다시 새 부품이 쏟아져 들어오고 모두가 정신없이 돌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현장 직원들도 휴게실에 들어가 쉴 틈이 거의 없어서 점심시간조차 대충 때우고 기계 앞으로 복귀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기계 가공 파트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부쩍 늘어난 물량 때문에 하루에 처리해야 할 작업량이 2배로 뛰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아직 경력도 짧은 막내였기 때문에 본래 업무 외에도 잡다한 심부름까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사실 가공 자체는 작업 순서만 익숙해지면 큰 문제 없이 진행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잔심부름과 긴장감이었습니다. 저보다 5살 많은 두 젊은 선배는 저를 만만하게 보고 이런저런 허드렛일까지 모두 떠넘겼습니다. 야, 너 이거 다 하고 퇴근할 수 있겠어.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정신이 예민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빨리 끝내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공구 세팅 같은 건 깜빡하고 놓칠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세팅 타이밍을 놓치면 기계는 바로 불량품을 대량으로 찍어냈습니다. 그날도 정신없이 일하다가 마침내 사고가 터졌습니다. 기계에서 불량품이 잔뜩 쏟아진 것입니다. 부장은 화가 나서 달려와 이게 몇 번째야 하고 큰 소리를 쳤고 저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연신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편에서는 선배 둘이 킬킬대며 잘 좀 하지 그랬냐라고 비웃든 농담을 던졌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도리어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는 상황이니 책임을 피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마감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작업이 줄어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예민해진 와중에 또다시 기계에서 불량품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순간 고장이 난 줄로만 알고 기계를 멈추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 세팅 실수였다는 사실을 금세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멘붕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각 마침 친구 어머니가 조립 파트에서 단순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나는 모습을 보고는 재빨리 달려와서 이 친구 아침부터 쉬지도 못하고 일했습니다. 오늘 작업량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었을 거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부장님. 하고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평소라면 부장이 눈살을 찌푸리며 뭐야, 또 참견이야? 라고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공장이 워낙 바쁘다 보니 괜한 갈등을 길게 끌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알았습니다.
그럼 라인 재정비 잘하고 야근까지는 버틸 수 있겠나? 라고 짧게 일갈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속으로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친구 엄마에게 고마움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저 정말 정신적으로 무너졌을지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업무량이 많아 잘못 한 번 하면 크게 쥐어박힐 수밖에 없는 구조라 쉽게 해명하거나 변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적절한 타이밍에 저를 변호해 준 것이었습니다. 결국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나고 나서야 공장을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긴장이 계속되다 보니 배도 고프고 몸은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였습니다. 간단히 씻으려고 탈의실에 들렀는데 문득 휴대폰을 확인하니 친구 엄마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퇴근하고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아까 밥을 조금 해놨는데 원룸으로 돌아가면 편의점 도시락 정도나 먹을 텐데. 마침내 허기가 몰려온 저는 이 제안을 솔깃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만든 따뜻한 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과로와 실수로 자책하던 제 마음에 그 메시지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 부근 도로를 자전거로 따라 10분쯤 달려 그녀가 사는 오래된 주공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와, 얼른 들어와. 문을 열어주는 그녀의 모습은 편안한 반바지에 헐렁한 반팔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공장에서의 작업복이나 안전화를 벗어던진 모습이라 그런지 훨씬 여유롭고 친근해 보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작은 테이블 위에는 김치찌개, 볶음 반찬 몇 가지, 그리고 생선 한 토막 정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소주 2병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힘들었지? 소주라도 한잔 할래? 저는 순간 갈등했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하니 술 마시는 게 맞을까 싶었지만 이미 지쳐있던 몸은 그래, 한두 잔 정도 괜찮지 않나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찌개에 밥을 먹으며 소주를 한 잔씩 주고받았습니다. 공장에서는 한마디 나눌 겨를도 없이 바빴는데 이렇게 집에서 둘이 마주보고 술잔을 기울이니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둘 다 땀범벅이었고 그녀 역시 오늘 하루 서서 일하느라 힘들었다며 목이 탔다고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기계에 또 에러가 났다고 들었어. 네, 제가 실수도 좀 했고 요즘 물량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네요. 그래도 오늘까지만 고생하면 내일은 조금 나아진다던데 조금만 더 버텨.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주머니도 고생 많으시죠? 다리 아프실 텐데. 아이, 뭐 늘 이런저런 데서 일했으니까 익숙해. 괜찮아. 그녀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을 하면서도 미간에는 피로가 역력해 보였습니다. 40대 후반이라는 나이에 하루 종일 서서 조립 작업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테니까요. 아들인 정호와 동생 뒷바라지, 생활비 마련 어깨 위에 짐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 생각에 괜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감정이 삐죽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냥 동정심일 뿐인가? 나 왜 자꾸 그녀의 시선이나 몸짓을 의식하게 되지? 술기가 오르면서 머릿속이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소주를 잔뜩 마시진 않았지만 이미 회사에서 녹초가 됐던 탓에 알코올이 금세 돌았습니다. 그녀도 피곤했는지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대충 넘기며 헐렁한 티셔츠를 매만졌습니다. 그때마다 목선과 쇄골, 언저리가 어렴풋이 드러났고 친구 엄마 특유의 온기가 훅 풍겨왔습니다. 저는 애써 고개를 돌리며 밥에 집중하려 했지만 시선이 자꾸 그녀에게 갔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친구 어머니잖아. 게다가 나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시선이 자꾸 그녀의 팔이나 다리 혹은 옷깃 사이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제가 설거지를 하겠다며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제가 술이 좀 오른 모습을 보더니 야,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너무 피곤해 보인다. 그냥 그릇은 물에 담가둬. 내일 내가 할게. 하며 저를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을 치우고 거실 구석에서 이불을 꺼내 펴더니 잠깐 누워서 쉬었다 가라.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지면 어떡해 하고 권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극구 사양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지금 갈게요. 늦었기도 하고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지금 너 비틀대잖아. 조금 누워라.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며 완강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네, 조금만 쉴게요.
라고 중얼거리며 이불 위에 엎드렸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곳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습니다. 직곤증과 피로, 술기운까지 겹쳐서 순식간에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득 뒤척여서 깼는데 시계를 보니 어느새 밤 10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주등이 꺼져 있고 벽 쪽에 약한 스탠드 조명만 켜져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잤나? 당황스러워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친구 엄마는 안방에 들어가 있는지 방문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반쯤 몽롱한 상태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조심스레 일어나 안방 쪽을 힐끗 보니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새 너머로 그녀가 보였습니다. 머리를 말리는 중인지 수건을 들고 긴 머리를 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옷차림이었습니다. 옷이라기보다는 샤워 가운 같은 얇은 천으로 몸을 대충 감싸고 있었는데 어깨 아래로 길게 파인 부분과 다리가 거의 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2년 넘게 제대로 여자의 속살을 본 적이 없는 제 눈에는 그 순간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고 자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가슴이 쿵쾅거려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하다. 나 친구 어머니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밀려왔지만 이미 눈은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깨가 드러난 곡선, 살짝 펴진 피부, 가운 아래로 이어지는 하얀 허벅지 본능적으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방 안의 전등 아래서 머리를 말린 뒤 거울에 비친 자신을 한번 살피고 옷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운을 살짝 풀어헤친 뒤 속옷과 잠옷을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쪽에서는 그녀의 알몸 윤곽이 거의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실눈을 뜨고 바라보던 저는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끼며 지금 당장 고개를 돌려야 하는데 하면서도 어쩐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녀는 제가 깼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옷을 다 입고 나서야 천천히 문 쪽을 바라봤지만 저는 잽싸게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서 들킬까봐 나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별다른 낌새를 못 느끼고 이불을 챙기러 거실 쪽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대로 누운 채로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이 스쳐 지나가는 걸 억눌러야 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술 기운도 아직 남아있어서 아찔한 충동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결국 나는 시간이 좀 흐른 뒤 슬쩍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는 척했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겠어요. 늦었네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안방 문을 열고 나와 벌써 일어났어? 조금 더 자도 되는데라며 반갑게 웃었습니다. 다행히 평소처럼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밥도 잘 먹었고 죄송해요. 늦게까지 하고 허둥지둥 말을 잇자 그녀는 문 앞까지 따라 나오며 괜찮아. 조심히 들어가 하고 배웅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밖으로 나왔는데도 진정이 안 됐습니다. 바깥 공기는 서늘했지만 내 얼굴은 이미 홍당무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내가 방금 무슨 광경을 본 거지? 하는 자책과 동시에 솔직히 말해 미칠 듯한 흥분이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친구, 어머니에 대한 감정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죄책감과 함께 오랜만에 여성을 향한 묘한 떨림을 느꼈고 계속 곁에 있다가 선을 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따뜻한 배려를 떠올리며 감정을 잘못 해석해 관계를 망칠까 걱정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회사로 향했습니다. 간밤에 잠을 설쳐 피곤했지만 할당량이 많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현장에 나가니 이미 몇몇 사람들이 선반 정리를 하고 있었고 그녀도 있었습니다. 왔네 하며 반갑게 인사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괜히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고 있었지만 저는 전날 밤의 장면이 자꾸 떠올라 시선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들어가서 잘 잤어? 네, 뭐 덕분에 잘 쉬고 왔습니다. 뭘, 내가 더 고마웠지. 네가 같이 있어주니 밥 먹는 재미도 있고 오늘도 힘내보자.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안도하면서도 혼자만 마음이 복잡한 것 같아 어색해졌습니다. 그녀는 그냥 날 아들처럼 대하는데 내가 괜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걸까 하는 자책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에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눈을 떴을 때 그녀가 날 발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회사 생활이 끝나면 또다시 그녀와 마주할 텐데 저는 과연 같은 상황이 와도 이성을 지킬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단기 계약으로 급하게 사람을 구해온 지 딱 한 달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점점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시간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이 금요일이고 주말 이틀을 모두 쉴 수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다행이면서도 그 뒤로는 더 이상 그녀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는 그동안 밀렸던 납품 물량을 모두 처리해 놓은 상태여서 드물게 일찍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로 일은 끝났네. 주말엔 푹 쉰다면서 하고 동료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눌 때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도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왠지 그 표정에 아쉬움이 묻어나는 듯했습니다. 퇴근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날이니까 저녁 한번 같이 할래요? 제가 맛있는 걸 대접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 역시 망설이는 기색 없이 그래, 좋아요. 그럼 집에 가서 좀 씻고 준비해 둘게요. 어디서 만날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각 집으로 돌아가 잠깐 휴식을 취한 뒤 택시를 잡아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선뜻 술자리를 만들기 어려웠지만 오늘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오랜만에 맛집이라는 곳을 찾아가 소주를 시켰습니다. 비록 북적이는 도시의 금요일 밤 풍경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오늘은 그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술이 몇 잔 돌아가자 자연스럽게 서로의 속마음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제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특별했다는 말에 선뜻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우리 사이가 단순한 회사 동료 이상의 감정이 오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주가 어느덧 3병째 비어갈 즈음 저는 이미 머릿속이 몽롱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를 바라보는 분위기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영원히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싶었던 저는 2차로 노래방을 제안했습니다. 조금 더 있고 싶어요. 우리 노래방 갈까요? 그러자 그녀는 괜찮지. 오늘은 마음 편하게 즐기자 하고 흔쾌히 응했습니다. 노래방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시켰습니다. 형광 조명이 번쩍이며 벽면에는 노래 가사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노래를 잘 부르지 않는 편이지만 오늘만큼은 목소리를 크게 내어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도 밝은 곡을 부르며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덧 분위기가 무르익자 조용하고 느린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술김에 브루스 한 곡 추실래요? 하고 가볍게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바로 일어나서 좋아. 오래간만에 해보네 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스텝을 맞추며 서로 가까이 섰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제 셔츠에 직접 전해지는 느낌, 살짝 흔들리는 몸짓, 그리고 서로 나누는 시선이 모든 감각을 일깨웠습니다. 음악에 몸을 맡긴 채 몇 번 스텝을 밟다가 저는 문득 그녀를 더욱 끌어안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그녀의 허리를 세차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내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에 용기가 솟았고 저는 그녀에게 살며시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제 마음을 느낀 듯 그녀는 눈을 감고 받아주었습니다. 노래방 특유의 형광 조명이 어지럽게 돌고 있었지만 그 순간 우리는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했습니다. 키스는 점점 깊어졌고 한편으로는 여기가 노래방이잖아라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쉽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서 이대로 헤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녀도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었고 또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먼저 조심스럽게 우리 집 갈래?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래방을 나온 뒤 택시를 잡아 타고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어찌된 일인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서이기도 했지만 서로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에 오히려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정막이 감도는 차 안에서 저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고 그녀도 손가락을 가볍게 깍지 끼듯 맞춰주었습니다. 그녀가 사는 집에 도착해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서자 거실 한 구석에 작은 스탠드 조명만 켜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닫자마자 서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오랜 갈망이 한순간에 폭발하듯 몸을 당기고 강렬하게 입술을 부딪혔습니다. 숨 돌릴 새도 없이 이어지는 키스는 점점 깊어졌고 서로를 애타게 탐닉하는 손길이 옷가지들을 거칠게 벗겨내어 바닥 곳곳에 나뒹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거친 숨소리와 떨리는 호흡이 어두운 거실에 얽혀더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오래 기다린 듯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피부가 닿을 때마다 전해지는 열기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눈이 마주친 순간 서로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져 다시 격렬하게 몸을 섞었습니다. 부서질 듯 밀려드는 욕망과 함께 그녀는 억누르지 못할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는 밤새도록 방 안을 맴돌았고 지친 듯 잠시 멈췄다가도 다시금 격정의 물결에 휩쓸렸습니다.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깊은 열기가 어둠을 뚫고 새벽까지 식지 않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정말 오랜만이야 누군가에게 이렇게 진짜 좋다 라며 작은 목소리로 내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를 더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럽고도 간절함이 느껴졌고 나 역시 회사 생활로 인한 온갖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그녀의 따뜻한 체온으로 녹여내고 싶었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스며들듯 부둥켜 안고 작은 입맞춤과 속삭임을 주고받았습니다. 밤은 이미 깊었지만 시간의 흐름을 거의 잊은 채 다정함을 나누었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눈빛과 몸짓만으로도 충분히 서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한동안 가까운 사이를 이어갔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녀가 계약을 끝내고 떠난 후였으므로 공식적으로 마주칠 일이 없었지만 주말이면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내게 밥은 챙겨 먹고 다니니? 라며 세심하게 챙겨주었고 나는 그런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단순한 연인과도 그렇다고 단순한 친구와도 다른 묘한 관계로 이어져 갔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서로를 애틋하게 여기면서도 때때로 모자 같은 보호와 위안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그녀는 늘 내 고민을 차분히 들어주었고 가끔은 내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런 그녀의 손길에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받았던 다정한 위로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분명히 서로에게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원했고 그녀도 나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 취향을 자연스럽게 파악했고 경험이 많은 여성이었기에 나에게 새로운 감각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나는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상대방을 이해하고 감정을 나누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섬세하게, 때로는 적극적으로 내게 다가왔고 나는 그 속에서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감정보다 깊었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우며 위안을 얻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함께하는 밤이면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깊이 안겼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회사에서 힘들어 보이는데 그냥 그만두고 더 나은 곳 찾는 게 어때? 나는 이미 직장 내 괴롭힘과 반복되는 갈등으로 지쳐 있었기에 그녀의 말이 점점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나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의 시기와 반복되는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려웠고 스스로 더 성장하기 위해 다른 곳을 찾아보려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결정을 기쁘게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너 더 좋은 회사로 갈 수 있을 거야. 나도 그렇게 믿어. 그 말이 내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다른 지역에 있는 조금 더 규모가 큰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자연스레 그녀와의 거리는 멀어졌고 자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몇 달간은 휴대폰으로 자주 안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나도 새로운 직장에 적응해야 했고 그녀 역시 여러 일을 거쳐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6개월은 내게 여러모로 각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힘들었던 시기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습니다. 회사에서 짓눌린 압박감과 회의감이 컸던 터에 그녀가 보여준 따뜻한 위로와 응원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끔씩 나는 그때를 떠올립니다. 회사 마감 시간까지 정신없이 일하고 퇴근 후 늦은 밤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들, 노래방에서 느리게 춤을 추던 그 묘한 떨림과 택시 안에서 손깍지를 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알 것 같던 그 기분, 그리고 밤늦은 거실에서 조명이 희미하게 비치는 가운데 서로를 응시하던 눈빛까지, 어쩌면 그 시절의 나는 아직 많이 어리고 서투르고 사랑과 우정의 경계가 어디쯤인지 분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스럽고도 따스했던 경험은 지금의 나에게 소중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할 수는 없지만 인생의 어느 한 페이지에 깊은 흔적으로 남아 내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나 재혼해. 상대는 동갑내기 남자분인데 자녀가 둘 있어. 성인 아들과 중학생 아들이래. 나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연인이었던 것도 아니었고 서로를 구속하지도 않았지만 막상 그녀가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린다는 사실이 선뜻 와닿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끝에는 짧은 한 줄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덕분에 내가 다시 용기 낼 수 있었던 것 같아. 고마워. 너도 꼭 행복해. 그녀가 새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친엄마처럼 받아들여지고 아이들도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을 때마다 잘 지내고 있지? 라는 말 한마디에 예전의 다정함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예전처럼 찾아갈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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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니다.